북한군 이번에 파견되면서 이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한 게 부대에 처형조를 운영한다잖아요. 탈영을 하거나 돌격 앞으로 했는데 오지 않거나 작전상 뭐 후퇴 이렇게 했는데 후퇴 안 하고 거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저격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탈하는 병사들을 처형을 한다 이런 거죠. 그만큼 북한이 집단적인 탈영이나 개인적인 이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북한군들은 이러한 내부 상황을 미리 잘 알고 파견 가게 된 걸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군 이번 파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본인들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 없이 침략 전쟁에 동원돼서 끌려갔다. 그리고 가족들도 심지어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 이런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병사들 뭐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복무기간이 사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지만 북한군 복무기간이 13년이잖아요. 10년, 13년. 그리고 우리랑은 환경이 많이 달라요. 13년을 복무한다 그래도 그 기간에 휴가를 가는 게 뭐 한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우리처럼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다는 게 그렇게 우리처럼 부대에 금방 돼가지고 상을 치르러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그냥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해외로 낯선 곳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도 가족들한테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속는 건 아니겠죠.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건 알았겠죠. 특히 지금 뭐 폭풍군단이라 그러는 북한군 11군단 그 정예부대 그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출발을 해가지고 그 청진하고 이쪽 지역에서 동해안 지역에서 러시아 수송함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디로 간다 이런 건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게 북한 주민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문이 점점 외부로부터 번져가겠죠. 북한 내부 주민들은 이러한 파병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본격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 매체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북한 군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공개적으로 이 병사들이 북한 내부에서 환송 행사를 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은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받는 현지적으로 훈련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좀 비밀리에 김정은은 이거를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다고 자기도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물론 지난 6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둘 사이를 이제 규정을 하면서 침략을 받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데 따라서 파병된다는 이런 명분을 북한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데 따라서 이제 북한이 파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좀 자신들이 보기에도 정당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 유엔 헌장 51조를 이제 북한이 들먹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침략당했을 때 이제 혈맹 관계를 맺은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문제는 뭐냐면 유엔 헌장 51조는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침략당한 국가를 돕는 걸로 하지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 거는 그거 자체가 유엔 헌장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강제 조항이 있어요. 유엔 헌장에 2조 사항에 보면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조항도 다 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장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군복을 입혀서 환송 행사를 하고 공식으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지원을 해서 파병한다.
이렇게 밝히질 못하는 거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민심이 크게 떨어질 것 같은데 북한 내부 주민들이 알게 될 경로는 없을까요? 특히 이게 정보는 아마 이럴 거예요. 러시아에 나와 있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유학생 이런 친구들이 북한으로 귀환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통화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유입이 될 거예요. 또 해외에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평양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유입이 돼서 아마도 번질 거예요. 금방 번지는 거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깝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전투병력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죽게 만들어? 그것도 제대로 저것도 안 된 지휘 작전 체계 이런 것도 안 갖추고 가가지고 그렇게 소모적인 죽음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이제 있을 거고 아마 참 참담한 얘기지만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북한군 사상자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 시신이 북한으로 이송되고 이러는 일들이 현실화되면은 북한 내부가 더 술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자충수, 도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여러 가지로 계산을 안 했겠어요? 그런 가능성? 얘들을 해외 내보낼 경우에 그 부담, 또 주민들이 술렁거리는 거 이건데 결국은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한 것 자체는 그만큼 지금 북한이 그 민심 부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그 죽는 거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정책이나 모든 걸 떠나서 자기 자식이나 이런 쪽이 죽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한이나 이런 부모들 그런 부분은 그거 누가 맡겠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북한군들이 대우나 보상을 잘 받고 있긴 한 건가요? 북한군이 파견되기 전에 러시아가 네팔과 인도에서 용병을 수입해서 이제 썼대요. 그 임금도 이제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월. 그런데 이 네팔하고 인도의 용병들이 러시아 지휘관 밑에 배속이 됐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의 그 인종차별, 인도나 파키스탄 이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전투를 하고 또 그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이러면서 되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데 북한도 아마 거기에서 예외는 아닐 거예요. 북한군들의 집단 탈영이나 이탈 상황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군 이번에 파견되면서 가장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 이건 너무 좀 끔찍하다 이렇게 한 게 북한군이 그 부대에 처형조를 운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탈영을 하거나 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오지 않거나 심지어 이제 작전상 후퇴 이렇게 했는데 후퇴 안 하고 거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그 군 중에 자기네 이제 북한군 중에 그 보위 요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보기관 요원인데 군 정보기관 소속 그 충성심이 강한 친구들을 처형조로 배치해서 저격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탈하는 병사들을 처형을 한다 이런 거죠. 그만큼 북한이 말씀하신 집단적인 탈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탈, 또 탈북 기순이겠죠. 결국 결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최근 김정은의 경우 수위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북한이 공개한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 예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 탄 벤츠를 그 장신의 경호원들이 한 20명 이 정도가 옆에 같이 뜀박질 하는 걸 봤었잖아요. 근데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싱가포르나 하노이에 가서. 근데 북한 내부에서 그것도 북한군 부대를 방문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경호원들을 둘러싸이게 해가지고 경호한다? 이거는 자기 최측근 지지 세력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파병한 그 특수부대, 정예 부대를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훈련을 참관하러 갔었거든요. 북한 지역에서. 근데 북한군들이 사격 훈련하는 걸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거기에 보면 사격하려고 이렇게 엎드린 병사들을 뒤에서 특수 군복을 입은 그 경호원들이 다 손에다가 방아쇠 걸고 이렇게 병사들 있는 쪽을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가 만약에 땀만 먹고 총구를 돌리거나 김정은을 향해서 돌리거나 하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의 경호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 초에 푸틴이 김정은한테 승용차를 한 대 선물했어요. 아우루스라고 그게 이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그래는 아주 정말 최고급 세단인데 이걸 너 업무할 때 이제 전용 차량으로 써라 이렇게 줬는데 김정은이가 그 뒤에 푸틴한테 똑같은 걸 한 대를 더 요청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죠. 그거는 왜겠어요? 차량을 2대를 동시에 운행해서 어느 차에 김정은이가 타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앞뒤를 바꾸고 이렇게 똑같은 차를 번호판도 똑같이 해서 경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저격수나 아니면 테러범들이 어느 차에 탔는지 모르는 이런 좀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작전을 하기가 되게 제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정도로 경호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경호가 그러면 왜 북한이 또 강화를 했을까 보면은 김정은은 이제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이나 아니면 뭐 한국과 미국 이런 쪽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김정은 제거 작전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죠. 한미가 언제든지 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일정 부분 경호를 해왔다면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김정은은 이제 국제적인 제거 목표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김정은을 얼마든지 테러나 암살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명분이 있잖아요. 러시아에 참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김정은을 우크라이나가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경호가 이제 더더욱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경호 부분 강화된 거 보면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북한 사회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유일지배 체제잖아요. 수령, 김정은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우리도 없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나 국가 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불행하게도 유고 사퇴를 하면 새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유일지배 3대 독재자가 없어지면 물론 뭐 김주애를 내세운다?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 불안정 문제와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동안의 북한 체제의 어떤 붕괴 우려, 붕괴 관측 이런 것들이 많았죠. 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2011년에 이제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지금 13년을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버거울 정도로 점점 이제 핵이나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안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북한 체제가 내구성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저는 뭐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게 북한 체제를
지켜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왜 핵을 2, 3만 기 가지고 있는 소련이 왜 무너졌겠어요? 핵은 김정은의 생각과 달리 체제를 보장하는 어떤 보증수표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젊은 세대들이에요. 청년들이 이제는 체제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고 외부 세계에 눈뜨고 자기네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점점 더 커가요. 생각이. 그거를 김정은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렇겠어요? 김정은도 84년생, 이제 40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MZ세대 끝에 거의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자기가 알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해가지고 남조선 드라마 영화 봤다고 징역 5년에서 15년형.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명이 보면 무기징역.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도 북한 젊은이들이 끊지를 못하겠대요. 여기 온 친구들 보면 그게 말하자면 계급이고 서열이에요. 자기네들 사회에서는. 야, 너 아랫동네 거, 그러니까 남조선 거 몇 개 봤니? 나는 10개 봤어. 나는 30개 봤어. 50개 봤어. 나는 150개 봤어. 한국 드라마 150편 보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저거 남조선이 선전용으로 만든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한두 편 보고는. 근데 점점 볼수록 막 새로운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이게 또 정말 미치겠는 거는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1, 2, 3편 보다 보면 막 그 다음 거를 못 보면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볼 정도로 이제 중독성이 생기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요인을 김정은이가 과연 막을 수 있겠어요? 저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도 애들이 끊임없이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좀 가장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면 저는 김정은 건강 문제. 네. 지금 이제 40대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실 40살 된 청년의 건강 문제를 놓고 뭐 너 건강 문제 때문에 오래 못 살까 이러는 게 사실 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데 김정은의 건강 심각해요. 흡연에다가 뭐 불면증 치료도 받고 있다 그러고 또 비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 사회에도 뭐 그 정도 체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김정은의 그거는 그 극도의 그 스트레스, 자기가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군 정찰기나 이런 것들 하늘 오락가락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폭음과 폭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건강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약간의 그 종합병동식으로 여기 뺨에 보면 뾰루지 같은 것도 났는데 이게 이만큼 막 커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하면 될 텐데 쉽게 제거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2011년 12월 2012년부터 집권했는데 집권한 지 1, 2년 안 돼가지고 무릎 수술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건강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둘 다 그 심근경색, 순환기 계통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인자가 지금 김정은한테도 분명히 와 있을 거고, 뭐 북한이 말은 뭐 열차에서 집무를 하다가 뭐 돌아가셨다 지방에서 이랬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김정일하고 김일성은 아마 그 수면을 하는 중에 취침을 하는 중에 그런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만약에 아마 집무를 보는 과정이나 이랬으면은 그 얼마든지 응급조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늘 주치의가 옆에 있고 이러니까 살렸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무인기 침범 사태가 북한 측에 더욱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인기 미스테리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어쨌든 김정은을 비판하는 전단, 특히 딸 주애의 뭐 명품 코트가
인민들의 식량 얼마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평양시 중구역, 정말 핵심 구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김정은 집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북한이 밝힌 대로 10월 3일 날 전단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전단이 떨어졌네? 빨리 치우자. 수거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설마 드론이 떨어뜨렸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10월 9일 날 또 떨어졌잖아요. 그 지점에. 그러면 그거는 의심이 되겠죠. 이거는 풍선으로 날린 게 아니다. 뭔가 와가지고 정확히 떨어뜨린 거다. 그런데 누가 떨어뜨렸는지를 북한은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그 낡은 방공망으로는 무인기가 침범하는 것을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과거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위에까지 북한이 무인기가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다음에 부랴부랴 방공망을 보강했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날, 19일에 이어서 10일 날 또 떨어지니까 북한이 이제는 더 이거를 숨길 수 없다. 그러면 빨리 남조선 소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끌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인기 북한이 왜 한국군 무인기라고 들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최근에도 몇 개 우리가 추락을 한 게 있는데 그 무인기가 군 무인기가 휴전선 일대에서 운용을 하던 게 이제 항로 이탈이나 이래가지고 북한 지역에 떨어졌던 거를 수거해서 아마 이게 남조선 거다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군이 가서 만약에 했다면은 그렇게 북한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낮은 곳에 왱왱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찍지를 않아요. 그 고성능 무인기는 얼마든지 고고도에서 정확히 GPS로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군이나 또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무인기를 지금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되질 않아요. 그랬다가는 정전협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탈북민 단체라고 또 의심을 하실 수 있잖아요. 탈북민 단체들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많은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의 NED 자금, 민주주의 기금 그 자금을 받아서 전단을 날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단체들이 더 정확히 하겠다고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뿌리고 이랬으면 아마 미국의 NED 쪽이나 이쪽에서 자금을 당장 끊어버릴 거예요. 그는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했으니까 풍선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전단을 뿌린 누굴까? 북한의 자작극도 아니에요. 북한이 그런 걸 자작극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김정은한테 이거 우리가 한번 자작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주의 공주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랬다간 다 목이 날아갔겠죠.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우리 쪽에 무인기 동호회라든가 이런 좋은 무인기를 가지고 평양 정도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마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전단을 만들어서 뿌린 것 같고, 전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북한 우리 탈북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전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보면 날조된 백두혈통의 10대 제약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래서 북한 주민들의 정서나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문장이나 이런 걸 구성하고, 또 김일성 3대 가계도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북한을 이제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신문에 그래픽 하듯이 쌀가마니 그려가지고 몇 가마니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시진핑 주석, 김정은에게는 이제 찐핑 형님이 되겠죠. 뿌찐 형님이 있고 찐핑 형님이 있는데, 시진핑이 아마 요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것 봐라. 그런 느낌일 거예요. 김정은한테. 야, 너 좀 많이 까분다 요즘. 너 북중 관계가 어떤 관계고, 그동안 너희들 고난의 행군이고 이럴 때 굶어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 우리가 살려놨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최고의 혈맹 관계가 러시아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볼 거예요. 북중 전통 관계. 그러니까 산과 물이 있다은 뭐 이런 관계. 특히나 이제 북한, 중국을 혈맹이라 그러는 건 6.25 때 우리가 유엔군 반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다 패전의 기색이 역력할 때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민지원군이라는 형태로 인해 전술로 해가지고 북한을 구해줬잖아요. 그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건 거의 자기네들이 살려놓은 이런 정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푸틴하고 저렇게 밀착하는 거를 베이징 지도부는 달갑지가 않겠죠. 북한에 러시아 파병을 두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있죠.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저도 참 시진핑이 또 중국이 묘수를 썼다 이렇게 한 게 한국에 대한 노비자 정책. 그걸 썼잖아요. 이거는 북한을 뭐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띄운 거예요. 자, 이거 경고야. 너 어떻게 되는지 봐. 그동안 우리가 그 중국 노비자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시점에 덜컥 중국이 일방적으로 내년 2025년 말까지 그 노비자로 중국을 갈 수 있게 한 거예요. 중국에 가려면 우리가 비자피를 뭐 100불에서 한 200불까지 내거든요. 그리고 그 비자피 내는 거는 사실 수입으로도 막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에 많이 가겠어요. 그리고 그 비용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뭐 서울의 중국 대사관 운영비도 그걸로 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수입을 중국이 굳이 버리면서 한국에다 노비자를 줬다? 이거는 북한 너희들 잘 봐.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중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너를 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압박책, 그러니까 그동안의 김정은의 오만방자함을 이렇게 좀 혼내줄 수 있는 뭔가 아마 조치를 조만간에 내놓을 것 같아요.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푸틴하고 만났을 때 시진핑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미국하고 중국이 마치 연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연대와 지지,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반미 전선, 반서방 전선에서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발전이나 안보, 중러 협력 이런 것들을 꾀하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침공 자체를 두둔하거나 또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을 지지하거나 이런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정말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고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자꾸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압박할 명분을 주느냐. 제발 좀 그만할 수 없니? 이런 시그널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북중러 관계 변화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북중러하고 한미라고 옛날에는 북방삼각, 남방삼각 이래가지고 그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어간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북중러 연대라는 말을 지금 요즘은 쓰기가 좀 어색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패권 이런 부분에서도 과거부터 좀 경쟁을 해왔죠. 근데 사실 북한이 중러한테 그렇게 중요한 어떤 인자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 대한민국이 있고 뒤에 이제 후방에 미국과 일본이 있는데 어떤 이 자본주의 서구 세력의 어떤 북진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건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이제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정서적으로 이제 통하는 건 있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뭐 대등하게 놓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북한의 대외 교역을 이제 중국 해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중국이 뭐 사가거나 팔거나 지원하는 그 물량이 거의 85%에서 95%예요. 코로나 때는 95%까지 됐어요. 근데 북한의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1%가 안 돼요. 0.8 뭐 그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러 뭐 신조약이나 지난 6월에 맺은 조약에 보면은 뭐 루브라 체제에 러시아의 루브라 체제 그 경제 체제 북한이 뭐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거 정말 아무 선언적 의미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러는 사실상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별로 비교는 되지 않아요. 러시아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 때문인데 러시아도 최근에 이제 보면 전쟁 기간 중에 지금 경제가 엄청 좋아요. 러시아 경제가. 러시아가 작년에 아마 경제 성장률이 3.6%였을 거예요. 우리가 올해 작년에 2.5%였는데. 근데 내년에도 3.4%?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3.6, 올해 3.4. 이제 전망치가. 전쟁을 하는데도 경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러시아가 지금 돈을 막 풀어가지고 군수 공장이니 뭐 이런 게 풀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청년 실업률도 지금 러시아가 2.5%예요. 그게 사상 최저치라 그러더라고. 고용이 이제 거의 뭐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러시아에 이런 게 계속되느냐? 원래 이제 전쟁 지금 3년 가까이 돼가니까 전쟁 일으킨 초기에 몇 년은 이 경기가 이제 전시 경제로 해서 호황이 됐다가 그게 이제 고갈되면서 이제 꼬꾸라지는 과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중로의 어떤 그런 격차는 저는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국제적인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북러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된다. 푸틴이 뭐 내년 1월 20일 날 집권해서 전쟁을 끝낸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김정은이 닥쳤던 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창 훈련시켜가지고 막 전선에 투입했는데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이제 더 아쉬울 게 없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대급부로 주기로 했던 이런 것들도 조금 덜 주고 좀 아까워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전쟁이 일찍 끝나더라도 그렇게 손해는 아닌. 왜냐하면 자기는 그 충분히 용의를 보여주고 푸틴으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고 또 명분이 있잖아요. 우린 다 보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병사들이 미처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돼가지고 사상자가 나기 전에 전쟁이 종전되면 또 뭐 괜찮은 거죠. 그것도 뭐 별로 싸우지 않고 어쨌든 참전했다는 이런 명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쟁 조기 종전을 꼭 김정은이가 뭐 완전히 폭망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그건 그때 상황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북중 관계를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풀어야죠. 이거 없이는 러시아한테 뭘 의존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뭐 러시아가 주는 밀 가지고 뭐 먹고 산다. 이거는 제가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혈맹 관계로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뭐 등소평이나 뭐 이런 쪽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온 어떤 관계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잖아요. 선대 때부터. 그런 관계하고 지금 푸틴이 이끄는 이런 러시아하고의 이런 관계 이런 거는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아주 녹익은 맛이 나는 이런 장맛이라면 이쪽은 뭐랄까 마트에서 그냥 갓 사온 뭐 이런 거 언제든지 변하거나 푸틴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푸틴의 기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죠. 집 나간 김정은이 뭐 언젠가는 지발로 찾아와서 형님 뭐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올 거라고 보겠죠. 북중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북한을 품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어쩌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동안에 이렇게 걷어먹이고 이렇게 후경국 격환 북한에 이런 걸 해왔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뭐 북한을 적절하게 활용해가지고 대미 견제라든가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그 효용은 계속된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 어떻게 외교 정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설득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중국 지도부에다가 이번에 노비자라는 엄청 좋은 사인이 왔잖아요. 이 기회를 이제 잘 살려서 지금 그 북한을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 이 한반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 이제 북한 지역에 뻗치게 될 경우에 중국이나 한국 모두 공동의 손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위해 가지고 참전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러시아가 나중에 북한에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참전을 할 수 있는 전투병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전투병을 보내는 게 됐지만 나중에는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서 북한의 상황, 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 조약이라는 게 상호조약이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뭐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동해 함대의 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청진항이나 나진항, 나선항에 주둔을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중국 너희가 지켜볼래? 아니면 지금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뭔가 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전략적으로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 게 탈북민 문제예요. 지금 중국 내에 탈북민들이 많이 뭐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탈출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뭐 중국인 남자들하고 이렇게 돼서 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숨어서 이렇게 신분이 합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체포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중국이 좀 길을 열어주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김정은한테 보내는 경고예요. 너 탈북민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했는데 봐, 이제 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런 시점에 한번 중국 정부하고 뭐 물밑 협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북한이 어떤 휴전선 일대에서 도발을 하거나 이런 상황을 하려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전력을 빼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어설프게 도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북한의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북한 정권, 북한 체제, 또 통일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생각을 다양하게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간 본연의 그런 심성으로 돌아가서 저 북한 세습 독재 체제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뭐 좀 컴퓨터 영재 이런 친구들 한국에 있었으면 뭐 삼성전자니 어디 가서 반도체 개발하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내몰려가지고 미사일 핵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또 컴퓨터 인재들이 국제 전산망 해킹하고 코인 탈취하고 이러는 국제범죄에 내몰리는데 이제 끝내 이 파병이라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통일 북한 문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더 좀 정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가 되실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좀 생각들 가끔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